안녕하세요. 이번에 화이테크와 진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발표 시간은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질문 답변을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끝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생략하세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따로.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화이테크나 이런 쪽으로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나의 성장기라고 해서 짧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초, 중, 고, 대, 직장인 이런 순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초등학생 때 제가 컴퓨터를 원래 시작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게임이 하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에서 공부를 하기보단 주로 게임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워드 프로세서 3급 이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3번 정도 필기를 떨어지고 결국 자격증은 따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얻었던 거는 뭔가 무의식 중에 내가 해커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다, 해커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커에 대한 꿈을 하나 심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막 벤처 창업 열풍이 엄청 불었거든요. 그래서 나 나중에 벤처 창업가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꿈을 심었다는 걸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쭉 살펴보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다 대부분 무난하게 하나만 계속 팠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서 특별한 건 없었는데 굳이 꼽자면 일단 공부를 할 때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해킹 공부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막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막 해지고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다시 붙여가면서 좀 한 몇십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회에 첫 입상도 했었고 그것과 동시에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도 하다가 학교 공부도 하다가 해킹 공부도 하다가 그래서 막 게임 할 때는 막 밥 먹을 때도 앞에서 하고 잘 시간 빼고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하나를 딱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은 일단 과감히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랑 컴퓨터 공부만 남았었죠. 그래서 컴퓨터 공부를 하는데 이게 인문계로 갈지 아니면 컴퓨터 전문 고등학교로 갈지 이런 것들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의견을 받들어서 일반 인문계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을 들어갔는데 이게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잘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랑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완전히 그냥 컴퓨터만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부터는 그냥 컴퓨터 공부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회들도 입상을 많이 해서 거의 상품 같은 걸로 살림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막 땄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인문계다 보니까 다 강제로 야간 학습을 시키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저는 이제 커리어를 컴퓨터로 바꾸어서 컴퓨터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학교에서는 강제로 제 꿈과는 상관없이 학교 공부를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빈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집에 와서 밤새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학교 와서 자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딱 느낀 거는 이게 일종의 관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막 해킹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를 막 장난으로 이렇게 뚫었다가 걸렸을 때 아니면 PC방 같은 데에서 연구를 하다가 PC방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제가 자수를 하고 가서 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질책이나 벌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을 텐데 당시에는 다 좋은 분들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나중에
크면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듬어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컴퓨터 쪽으로는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학교를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그 대학교 입시를 다 분석해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해가지고 면접도 보고 합격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선생님이 제가 어디에 넣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어디 학교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이때는 그런 전형이나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돼 있어서 혼자 좀 고군분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에는 뭔가 컴퓨터 특채로 입학을 해서 막상 갔는데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 때는 한창 가장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 20살 때 잠깐 그 신입생의 그 재미 이런 것들 느끼다가 나머지 시간 다 공부만 해서 그렇게 막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대회 같은 데 우승도 하고 뭐 이렇게 한 1, 2년 정도 대학 생활을 잠깐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게 제가 컴퓨터도 그렇고 뭐 벤처 창업 회사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을 심은 것도 그렇고 첫 직장도 그렇고 똑같은 게 22살 때 방학 때 이제 아는 회사 사장님이 잠깐만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만 잠깐. 그래서 잠깐 그냥 한두 달 하다가 집에 가야지 하고 입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하구나라고 좀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22살 때 그때 회사에 들어와서 뭐 팀장 뭐 이렇게 해서 좀 일을 많이 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스틸리언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금 한 7년째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리언이라고 회사는 이제 막 외계인의 기술을 훔치는 회사라고 해서 제가 회사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사이버 해킹이랑 보안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든 것도 제가 초등학생 때 나는 커서 뭐 해커가 돼야지 이런 꿈을 키움과 동시에 나 창업을 해야지라는 그런 씨앗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창업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이렇게 좀 밟아왔던 과정이고 이게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거나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막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단조롭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일단 해커가 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로 해킹 보안에 대한 소양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주제 자체가 일종의 소프트웨어 관련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슈가 해킹과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해킹, 사이버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이 소프트웨어가 해킹에 취약하면 결국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때문에 해킹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 군수업체, 방산업체 이런 것들이 뚫려서 뭐 전투기 도면이 나갔다든가 아니면 대통령 동선이 노출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다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훨씬 더 그 해킹이나 보안에 대한 소양을 익혀야만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려면 해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해커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일단 해커라는 사람은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중매체에 의해서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해킹을 좋은 의미로 쓰는 사람, 해킹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화이트 해커라고 하고, 블랙 해커는 반대로 해킹을 좀 범죄의 그 요건으로 쓰는 사람들을 블랙 해커라고 부릅니다. 이거 외에도 뭐 블루 해커 뭐 등등 엄청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런 화이트 해커든 블랙 해커든 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학교나 어디를 가서 컴퓨터를 배우는 거죠.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이런 걸 배우면 예전에야 뭐 해킹 기술 배우려면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문서가 워낙 많고 책도 엄청 많아서 그런 걸 읽으면 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킹이라는 게 결국엔 컴퓨터 지식을 기반으로 뭔가를 고장내거나 오류를 발생시켜서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고 해킹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 창의성이 중요한지는 제가 이후에 그 해킹 시연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해커가 이렇게 되는 건 알았는데 이런 해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를 특성을 알고 있어야 내가 보안을 위해서 좀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도움이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제 보통은 이제 생각하는 게 해커가 이런 저 그림처럼 이렇게 약간 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리한 그 특성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출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유연근무제로 오전 중에 출근했다가 필요할 때 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좀 집착이라고도 하고 몰두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에 꽂히면 이거를 결과를 낼 때까지 끝까지 파는 이런 성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자부심이 좀 강한 게 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킹 코드를 개발을 했다. 이거를 팔면 몇백만 원을 받는데 그냥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도 공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함으로써 내 이름이나 닉네임, 아이디를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부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특이한 사람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막 복장도 특이하고 막 형광등 모자로 만들어서 쓰고 다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게 뭐 특이한 사람들이란 거지 막 그렇다고 막 이상한 오타쿠나 대인기 피자, 뭐 범죄자 1초만 해킹하고 막 이런 종류의 그 뭐랄까 스테레오타입을 가진 거는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킹을 할 때 뭔가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리를 해보면 별게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특정 인물의 인스타그램을 해킹하고 싶다, 내 친구의 인스타그램 해킹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크게 과정을 거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기술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겠죠. 내 친구가 쓰는 휴대폰이 뭐 갤럭시인지, 전 갤럭시 쓰고 뭐 아이폰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갤럭시가 S10인지 뭐 20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주로 가는 카페가 어딘지 이런 걸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얘가 갤럭시 10을 쓰니까 갤럭시 10에 있는 해킹 코드를 넣어야겠네. 아니면 얘가 자주 가는 카페가 뭐 용산 뭐 스타벅스니까 거기에 있는 와이파이를 해킹을 해서 얘가 쓸 때 뚫고 들어가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훔쳐보거나 휴대폰을 훔쳐보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선택적으로 하는 거는 흔적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뚫고 들어갔다는 기록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야 뭐 내가 이 해킹 코드 한 줄을 못 지어서 잡혀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 IP를 세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 일본, 러시아로 접속을 해서 러시아 컴퓨터를 해킹을 하면 누가 역으로 추적을 하면 러시아 IP가 나오기 때문에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흔적을 제거한다기보다 IP를 세탁을 한다. 이런 쪽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킹 목적이라는 것도 좀 많이 변했는데 예전에는 뭐 재미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많이 해킹을 하다가 이게 막 경찰에 잡혀가고 막 죄송하다고 막 잡혀서 들어가서 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재미로 하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대신에 요즘엔 돈을 벌거나 랜섬웨어나 아니면 뭐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벌거나 해킹 부대가 있습니다. 해킹 조직 각국의 그런 해킹 사이버 전사들에 의해서 그 정치 군사적인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목적이 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어떤 대상이 해킹 가능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할 수 있고 하는 그 시연을 보여드리고 나서 아, 이런 원리는 대략 이렇다,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무리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코드를 작성해도 한번 이렇게 해킹 당하는 걸 실제로 보면 대략 감이 잡히거든요. 추상적이었던 게 좀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을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해킹 가능한 대상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컴퓨터가 들어간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심지어는 사람도 심리적 취약점을 통해서 해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ATM 기기, 뭐 아니면 뭐 CCTV, 그냥 컴퓨터가 접목된 모든 건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이메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가져왔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CIA 국장의 모든 걸 해킹을 해서 다 유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여권 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뭐 가족 사항 이런 것들을 다 뺐는데 CNN 인터뷰에서 얘가 난이도로 치면 10점 중에 1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해킹도 이렇게 쉬웠으면 뭐 일반 사람들의 메일 해킹 훨씬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메일 해킹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메뉴에 보시면 해커 PC라고 나오죠. 이게 해커의 해킹 툴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엄청 단순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피해자의 PC, 메뉴에 보시면 빅팀 PC로 나오죠. 그래서 이 PC를 해킹해서 메일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해킹 메일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해킹 메일을 이렇게 수신을 하면 검찰청이라고 나와요. 실제 검찰청 메일로 저희가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장을 해달라 해서 답장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사이트로 왔다 가죠. 그러면 해킹을 당한 거예요. 다시 해커의 PC로 가보면 IP가 뜨죠. 이게 피해자 IP고, 그리고 저장된 이 파일을 열어보면 한국어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메일을 해커 PC로 저장을 해서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크린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화면이 그대로 캡처가 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파일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하면 아까 그 텍스트 파일이 있었거든요. 텍스트 파일을 이런 식으로 찾기 위해서 검색을 PC를 뒤지는 화면입니다. PC를 이렇게 바탕화면이 되는 뒤져서 보면 뭐 중요 문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버튼을 누르고 다운받으면 해커의 PC에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해킹이라는 거는 이거는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킹이라는 거는 막 검정색 화면에서 막 흰색, 초록색 글씨 막 치고 이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쓰기 쉽게 간편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버튼만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답장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상한 사이트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거는 이 순간에 해킹이 됐다는 거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고, 실제로는 아무 감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메일 해킹을 어떻게 방어하냐라고 하면 그냥 엄청 유명한 메일을 쓰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구글 지메일이다 이러면 구글 지메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전 세계에서 해킹을 다 시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막 몇십만 건씩 시도가 되고, 그럼 보안 부서들이 다 보안하는 그 조직이 엄청 크고, 그러다 보면 보안 수준이 엄청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뭐 ABC 메일이다 이러면 그거는 해커의 공격도 받지 않으니까 별로 보안에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준이 너무 낮아지고, 그러면 쉽게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이메일 해킹하는 거는 유명한 메일을 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일 중에서 그 해킹 컨설팅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뭐 은행이나 금융그룹에서 저희 회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저희 회사가
그 금융그룹을 해킹을 해요. 근데 그 금융회사 내부에서 쓰는 전용 메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일이 엄청나게 쉽게 뚫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세계적인 메일들은 하루에도 몇십만 건씩 해킹을 당했지만 금융그룹에 있는 메일 서비스는 해킹 시도를 당해봤자 G메일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에 신경을 적게 쓰게 되고 해킹할 수 있는 수준이 엄청 낮은 거죠. 그래서 메일 해킹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뭔가를 원하는 걸 얻는다는 개념인데, 케빈 미트닉이라고 영화도 찍고 책도 이걸로 막 쓰고 엄청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얘가 이제 FBI에서 현상금도 크게 걸렸었는데 가장 잘했던 게 컴퓨터로 통한 해킹이 아니라 사람의 취약점을 통한 그 사회공학 기법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트위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G메일 해킹이 어렵다고 했죠. 근데 얘는 이 어려운 G메일 해킹을 엄청 쉽게 몇십 개를 한 번에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클럽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있다. 저는 써보진 못했지만 클럽하우스를 쓰려면 초대장을 받아야만 이 서비스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초대장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초대장 좀 주세요. 클럽하우스 초대장 주세요 하는데, 얘는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92명의 사람한테 클럽하우스 초대장이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초대장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막 뭐 개인정보를 입력하든 회신을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초대장이 아니라 해킹 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2명 중에 64명이 그대로 자기 G메일 계정을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 어렵다는 G메일 해킹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공학 기법이 이런 식으로 좀 심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개발하고 아무리 금융권에서 몇백억 이상 연의 예산을 쓰면서 보완을 해도 이렇게 단순한 사람 실수로 생각보다 허무하게 뚫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컴퓨터 기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데 좋다. 그래서 유형들이 대표적으로는 뭐 직접적인 접근, 뭐 내가 뭐 군대에 있는데 뭐 장군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정보를 빨리빨리 달라 해서 빼낸다거나, 동정심을 호소해서 정보를 빼낸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에 붙어 있는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뭐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뭐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중요한 문서를 보고 가져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집이랑 회사에 다 그 세절기를 두고 종일 다 중요한 건 다 갈아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게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도 다 이 사회공학 기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화상캠 해킹한 건데, 이게 예전에 그 드라마 유령에서 화상캠 해킹을 해서 뭔가 어떤 분을 지켜보다가 그분이 자살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상캠 해킹의 시나리오가 제가 2009년에 그때 그 SBS 스페셜로 처음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막 그 누구였지? 신하균 그 배우분이 나레이션으로 막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 시나리오를 제가 먼저 고안했다라는 일종의 그 자랑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하는 일상의 위험들이 보인다고 했다. 무심코 카페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약 해커와 한 공간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남 씨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너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당신이 모르는 새 인터넷 접속 기록이 해커에게 넘어가고 또 해커에 의해서 조종될 수도 있다는 것. 사용자는 A로 접속을 한다고 이제 클릭을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조작을 해서 B라는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그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이제 그 악성 페이지가 이제 자동으로 그 접속을 한 사용자를 공격을 해서 강제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거나. 카페에 한 모든 컴퓨터는 무선 공유기만 해킹하면 해커의 손안에 들어온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장면도
그 메일의 내용까지도 고스란히 해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시연을 통해 확인됐다. 해커는 몰래 웹카메라를 작동시킬 수도 있다. 카페뿐 아니라 집에서도 당신은 감시될 수 있다. 우리 집이 있고 그리고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고 옆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역대가 IP 대역대가 똑같으면 분리가 다 가능해요. 이것처럼 다 옆집에 있는 사람 걸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그 마지막 장면 약간 그냥 혼자 헛소리 한 거고 저기 그 이게 시나리오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냐면 엄청 간단해요. 이 처음에 지금은 뭐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디어였거든요. 모든 스타벅스나 이런 카페 갔을 때 모든 카페에 가면 와이파이가 제공이 되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항상 저 가운데 있는 저 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와이파이만 해킹을 하면 모든 인터넷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해서 네이버에 접속했으면 그 네이버 접속할 때 해킹 코드를 같이 내려주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저기 PC로. 그러면 이 PC에 몰래 악성 코드를 심어서 화상캠을 켜고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막 어렵다기보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에 따라 좀 괜찮은 해킹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저희가 실제 금융사에서 그 해킹 프로젝트를 할 때 했던 건데 여기 돈을 금액을 보시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 정도의 형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킹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게 모든 ATM 기기에는 우리가 은행에 딱 가보면 ATM 기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화면이 있는데 이 안을 열어보면 그냥 데스크탑 PC가 있어요. 그럼 PC 안에는 윈도우가 깔려 있고 윈도우 안에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는 화면이 우리가 흔히 보는 ATM 기기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해킹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ATM 기기도 해킹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아까처럼 그냥 0000 이렇게 붙이면 막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엄청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사나 이렇게 돈이 많은 곳들은 뭐 보안 장비도 사고 솔루션도 사고 컨설팅도 받고 하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카페에서 해킹 영상 보여드렸듯이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금융 작업이나 이런 중요 작업을 웬만하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는 웬만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그냥 그 안에 악성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품을 써라. 뭐 영상이든 뭐 그 프로그램이든. 그리고 뭐 비밀번호를 좀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을 통한 이중 인증 기능을 쓴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해커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저희 회사의 거의 모든 해커들이 다 그 노트북의 위에 그 캠에 있는 거를 테이프로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백신 같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왜냐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다는 게 단순히 기능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그 해킹 취약점들도 그대로 패치를 하는 게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1년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치 해킹 취약점이 그대로 막 10개씩 그대로 담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최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커가 할 수 있는 직업들은 거의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구원, 기업, 뭐 교육자, 뭐 프로그래머, 군인.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직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여기는 개발이 주제이기 때문에 뭐 개발 관련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그런 종류. 그래서 이쪽이 전망이 엄청 좋다. 그리고 이건 이제 초중고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초중고로 돌아가면은 뭐를 더 집중하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일단 집중할 공부가 영어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수준으로 실력이 엄청 뛰어난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충분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해외 시장을 가서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통, 특히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니까 영어에 대한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컴퓨터 실력은 충분함에도 그렇게 갈 수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막 카이스트 그 당시에 영어를 엄청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카이스트 최종 면접 갔다가 영어를 이제 거의 전체 중에 꼴등을 해가지고 못해서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영어에 대한 장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컴퓨터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집중할 과목은 수학이랑 과학.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면 대학교를 갔을 때 컴퓨터 관련 그 과목을 배울 거잖아요. 그럴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수학 과학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초반에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서 공부에 좀 수월했지만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은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꿈이 명확한가. 만약에 내 꿈이 뭐 해킹 쪽으로 명확하다, 아니면 개발자 쪽으로 명확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이 중요한지를 봐야겠죠. 대학 교육이 중요하면 대학 교육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분야로 특채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학교 공부로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따지고, 만약에 내 꿈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뭐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육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그 선택에 대한 질문들을 잘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업으로 대학을 진학할 건지 저처럼, 아니면 뭐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저처럼 진학할 건지, 아니면 학업으로 대학을 진학할 건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근데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 공부를 했는데 학교 공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컴퓨터밖에 없어서 이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해서 진학을 하고 싶지만 학교 공부를 훨씬 잘한다 이러면 그쪽으로 고민을 해봐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멀리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일 안타까운 게 뭐 수능 점수 못 봤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시험 못 봤다고 해서 막 엄청 낙심하거나. 근데 이게 나중에 가고 보면 뭐 학교를 어디 가든 아니면 공부 지금 점수 얼마 받든 전혀 상관없거든요. 진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 잘 간 거 이거는 약간의 베니핏은 있지만 이거 가지고 막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그런 게 아니에요. 별게 없어요. 그냥 학교 안 가도 되고, 그냥 저희 회사에도 대학교 좋은 데 갔다 중퇴한 사람도 있고 대학교를 아예 안 간 사람도 있고, 이런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멀리 길게 보고 생각하면 좀 여유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내 방향성을 더 명확히 잡고 올곧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세용지마거든요. 이게 지금 막 망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엄청 좋게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게 엄청난 재앙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그 김국진이라는 개그맨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유재석보다 더 잘 나갈 때 갑자기 뭐 골프 뭐 어쩌고저쩌 하다가 이혼하고 막 하다가 망했는데, 지금 그 골프로 일어나가지고 막 TV에 나오고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로 막 낙심하지 말자라고 그때도 생각을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꿈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적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사이버 보안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이 보안이라는 게 일종의 국가 경쟁력이거든요. 전 세계가 다 각 국가들이 해킹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외부에다가 판매를 하거나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의 그 경쟁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국가 기술 수준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좀 이 일을 더 잘하자, 그런 게 지금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약간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일이에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뭐 돈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능력이나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펼치면 이 역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에는 특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얼마나 남들한테 좀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가가 내 자기 만족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좀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선 언급은 안 하겠지만 문화예술 쪽으로도 저도 약간 일종의 소셜 벤처 이런 걸 만들어서 사이드 잡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행복. 이게 결국에는 이게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뭐 내가 뭐 돈을 얼마나 번다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뭐가 된다 이거보다 내가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든 좋아하는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루를 이렇게 행복하게 어떻게 살까 이게 제 그 가장 그 큰 고민입니다. 이것만 이루면 뭐 내가 조금 안 좋은 직장 조금 뭐 돈을 못 벌거나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정점을 찍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 그 발표이고 뭐 왜 저를 쳐다보시죠? 네. 이제 여기까지 질문 이제 사항이 예, 있으면 네, 네, 발표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로 저희 네 맞아줍시다.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소신 발언 하나 할게요. 아, 예. 여기 원고에 특히 앞으로 개발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솔직한 조언해 주셨는데요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 중간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야 너무 무섭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중간에 막 너무 무섭다고 이거 진짜 해킹 문제다 막 이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너무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소연님, 처음 프로그래밍 코딩에 입문하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 재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정석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고 이게 맞지만 결국에는 이게 내가 재미없으면 끝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걸 선택해서 학교 공부처럼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지 말고 내가 상상했을 때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걸 만들면 얼마나 쓰면 뿌듯할까? 이런 상상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면서 재미를 붙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재미, 흥미 이게 제일 중요하군요. 좋습니다. 노스텔지아 박님이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엄청 그 상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 법, 준수, 윤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 지금 몰라도 조금 부족해도 나중에 책 보면 얼마든지 익힐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해킹이나 이런 걸로 잘못 실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이러면 그때는 그 사람 커리어는 거의 끝나거나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가 되기 위해서는 준법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이지혜님이 저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영화 속 해커와 실제 해커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영화 속 해커 우리 생각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후드티 입고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탁탁탁 해서 탁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 네. 이거 제가 예전에 딴 데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영화 속 해커는 이제 뭐 막 하다가 뭐 2, 3초 만에 해킹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까만색 옷 입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까만색 옷 그러니까 저는 일단 까만색 옷은 잘 안 입어요. 약간 이런 지금도 보면 이런 색 옷 입고 아니면 뭐 막 이렇게 컴퓨터도 막 페인처럼 하지 않고 그래도 깔끔하고 좋은 모습 많거든요. 근데 영화가 조금 실제보다 좀 안 좋다. 그냥 이런 뭐 실제가 더 멋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강연하실 때 페이지를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오타쿠 아니고 오타쿠, 사회부상자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거 아니다. 네. 다 이제 멀끔한 사람들이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영수정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해킹 방어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게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사이버 테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3월 20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방송사가 다 마비되고 금융사가 다 마비됐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같은 팀 사람들이 방송사나 이런 금융사에 가서 이런
테러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좀 조치를 취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뒤에는 국가기관이나 다른 분들의 노고가 다 있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 막 전화가 막 몇백 통씩 왔었거든요. 기자나 이런 분들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응하면서 좀 사이버 테러 막는데 좀 일조했던 뭐 그런 게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김인주님이 해커라는 직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커 자체는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해커로서 직업까지 가졌다라고 했을 때는 어려운 점은 컴퓨터나 학습보다는 그 인간관계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컴퓨터랑 주로 집중해서 소통을 했는데 사회에 나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저희 회사 해커들을 보면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 초보적인 이런 것들을 수준이 많은데 그쪽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해커를 이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통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물론 소통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컴퓨터를 가지고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컴퓨터랑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 대인 관계에서 지금도 사실 약간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게 좀 있죠, 저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같은 이런 코시국에 이제 좀 비대면으로 모든 게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솔직히 살짝 조금 편하셨다? 네, 저는 이제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라 조금 답답하긴 한데 네. 처음에는 그 사회 나왔을 때 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백현비님이 C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꼭 알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그 요즘에 그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C를 몰라도 되는 그 포지션이 많거든요. 근데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안 말고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안드로이드라든지 운영 체제가 다 C 언어 기반이기 때문에 컴퓨터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다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면 좋고 그런 거죠. 알면 좋죠. 예. 그렇죠. 모든 게 이제 그걸로 이루어졌다고 그걸로 하니까요. 네. J2킴님이 해킹을 연습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잠깐 빼먹었지만 해킹을 보통은 이제 합법적으로는 내가 내 컴퓨터를 환경을 구축해서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워게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접속을 하면 해킹 관련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막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게임 사이트를 들어가는 것도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손규동님이 화이트 해커가 되려면 어떤 공부, 어떤 학교를 나와야 하나요? 일단 공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기본 지식, 운영 체제나 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해킹 기술은 워낙 자료가 많아서 쉬운데 학교는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같은 거는 저희 회사에 거의 뭐 글로벌 탑 수준의 해커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대학을 진학을 안 한 사람도 있고 했다가 중퇴를 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대학원까지 간 사람도 있고 종류는 다양해요. 근데 해킹 분야는 결국에는 독학이 실력을 판가름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느꼈지만 그 손규동님 비롯해서 이제 많은 해커가 되고 싶은 친구들의 이런 질문의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상관없는 건 알겠는데 이제 맨 처음에 해커가 좀 멋있어 보이고 동경을 하게 되니까 그 직업에 한번 다가가 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대표님은? 그 해커에 입문을 할 때 네. 뭐부터 해야 되는지. 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흥미는 있어. 그리고 뭔가 해보고는 싶어. 네. 그럴 때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게 프로그래밍 시작이랑 비슷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는 C 언어라는 언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시작하면 C 언어보다는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 언어도 좋은데 입문자가 선택하기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그에 비해서 파이썬은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했을 때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킹에 대한 코드도 다 파이썬으로 많이 짜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해서 재미를 붙이면서 더 깊은 곳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입문을 파이썬으로 한 다음에 좀 더 확장시켜 가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내가 정보 굿 티처님. 알고 보니 직원이 블랙 해커라면?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일단 저희는 평판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필터링은 하는데 원래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블랙 해커라고 하면 일단은 계도를 해보겠죠. 계도를 하고 되나요? 될 수 있죠. 이게 네. 일단 블랙 해커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유혹 같은 경우에는 좀 막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도를 할 테지만 경제적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옆에서 어떻게 회사 차원에서 도움을 더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서 그걸 좀 같이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면 나중에 이런 유혹에도 좀 거리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 해커라고 해서 바로 이거를 차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회사 사람이니까 도움을 주거나 계도를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보고 좀 같이 고민을 좀 상담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해커라는 게 사실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풀 자체가 워낙 좁은데 그 와중에서도 너무 고급 스킬을 사용하는 인재들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도덕적인 어떤 관념에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네. 대표님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이라도 네.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는지. 이게 결국 그게 저도 어렸을 때 막 그 이상한 제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앞서서 슬라이드 보시면은 뭔가 좀 일일비하지 말고 멀리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이거를 수락을 하면 달콤한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이게 걸리면 내 직업 인생 전체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길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앞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혹시 겪으셨던 가장 황당했던 해킹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뭐 그런 거죠. 최근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팀원분들이 이제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컴퓨터가 팍 하고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 켰었거든요. 근데 또 컴퓨터 하는데 갑자기 팍 꺼져요. 그래서 켰는데 옆에서 계속 킥킥킥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옆에 있는 팀원이 제 컴퓨터 해킹해서 계속 끄고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제 해커들끼리 해킹으로 장난쳐. 뭐야?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 웃었던 게 아니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면 의심을 하지 왜 그냥 켜고 가만히 있냐 이래서 이제 그랬던 적 뭐 그런 것들 옆에 사람들이 장난쳤을 감히 내 거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지. 감히 어딜 막 이러면서 내가 해커 짱인데 이러면서. 와,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2개만 딱 받아보고 끝낼게요. 저 이거 좀 궁금했어요. 이거부터 제가 궁금한 거부터 읽어볼게요. 블루베리님이 해커의 종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아까 저도 이게 이제 강연하시다가 뭐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도 있지만 블루 해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커의 종류가 있다 하는데 댓글창에서 막 갑론을박이 막 이렇습니다. 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못 봤는데. 네. 이게 일단 아까 그 슬라이드의 핵심은 뭐냐면 뭐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뭐 무슨 핑크, 퍼플 해커 뭐 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해커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대중매체에 의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용어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뭐 옛날에는 뭐 해커, 크래커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다 첨예하게 분류를 했는데 그냥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부르는 거지 이게 뭐고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까지 팔 정도로 이렇게 용어 구분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이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이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수박에도 요즘 뭐 망고 사과도 있고 수박도 있고 애플 수박도 있고 씨 없는 수박도 있고 이제 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수박이다. 맞아요. 물론 호박이랑만 구분하면 된다고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신가요? 물론 썩은 수박이랑은 구분해야 되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네, 썩은 네. 수박이랑 구분을 해야 되죠.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형철공님이 코딩 능력은 재능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노력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재능이라기보다는 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코딩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런 것들 새로운 걸 탐구를 하고 이렇게 컴퓨터랑 같이 동화가 되면서 뭔가를 만드는 이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나랑 맞냐? 만약에 나랑 맞으면 지금 조금 못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적성 부분만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뭐 노력 플러스 뭐 시간 이런 흥미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접근이 쉬운 어떤 카테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적성이라는 거, 흥미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좀 적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받아봤고요. 어느덧 벌써 대표님과는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아쉽죠, 여러분?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스틸리언 박찬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